방산기술력의 척도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오리지널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로 평가됩니다. 현대의 독자 기술력은 정보인 동시에 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신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F-21 복자형 시제 4호기가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스텔스기도 아닌 4.5세대 KF-21이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뒤에서는 그토록 자랑하던 6세대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며 분탕질을 치고 물을 흐리는 바람에 영국에 공개 저격까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KF-21이 이미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의 현주소와 망조가 제대로 낀 일본 6세대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일본이 사업을 제대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성장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말 그대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6세대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자신들이 전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뒤늦게야 혼자 개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슬금슬금 영국, 이탈리아의 동반 6세대기 개발 프로젝트 GCAP에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의 KF-21이 5세대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복자형 시제기까지 성공하면서 6세대 개량의 가능성까지 비추자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 와서 GCAP에서 하차하겠다며 온갖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이 개발 포기 같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공개 저격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GCAP를 하차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둘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으로서도 죽을 맛일 텐데요.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기인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예산도 줄여보고 기술도 좀 훔쳐보고자 GCAP에 참여한 건데요. 그런데 세 나라가 합쳐졌다고 6세대기 개발이 쉬워지리라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GCAP는 희망초도 배치만 무려 2050년인데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선진국들과 힘을 합치면 6세대기가 뚝딱 만들어질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GCAP의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세대, 4.5세대기 F2는 기껏해야 F16의 카피 품소리나 듣는 주제에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영국이 EU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생산 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인데요. 냉혹한 얘기지만 대한민국과 다르게 4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봐야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해도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던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을 비웃듯이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아주 간소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서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 나이트호크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기 위해 직선 형태의 희한한 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F117에 담긴 최첨단 기술보다 다림이라는 별명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또한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RCS 해석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은 각 2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 모두 접히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또한 꺽쇠 모양의 공기흡입구나 반매립식 내부 무장창 등은 이미 80% 이상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효과 분석 결과 KF-21은 F-16 대비 4.1배, FA-18E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록했고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개발진들조차 KF-21을 보고 4.75세대, 4.9세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십 제곱미터의 전투기가 아니라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더 가까운데요. 이것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영상은 정면에서 가장 작은 RCS가 도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은 레이더에서 포착하기 더 쉽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상만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일명 램이라는 도료인데요.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또는 미세 처립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램이 전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이상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무려 9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게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램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모든 파동은 주파수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일례로 빛은 약 430에서 790THz의 주파수입니다. 반면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파는 주로 1에서 40GHz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요. 램이 해당 주파수의 파동을 흡수한다면 메타물질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군사 분야의 메타물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투명 망토를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만 무려 364건에 달하고 해외에서도 165건이나 취득했는데요. 이런 기술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군사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사실상 KF-21이 이미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전 세계 전투기 추세는 6세대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KF-21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전투기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세대기는 고사하고 정작 제대로 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인 이도저도 아닌 물건일 뿐인데요. 현재 6세대기를 시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한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5세대의 아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부터 확보하고 차근차근 기술 성장을 밟아가겠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기업들과 협력해 스텔스 도료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 결과 2008년에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해 스텔스 기술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이때 국산화한 기술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특히 KF-21에 탑재되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스텔스 도료의 개발이 완료돼 KF-21의 피탐지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21 블록 1만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 1은 5세대 전투기의 선봉장인 F-35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나 F-35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지, 한국 공군을 비롯해 주요 군사 강국들이 사용 중인 F-15, F-16과 같은 4세대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 강화를 추진하면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완료되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은 F-35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의 전투기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일본이 대한민국의 전투기 발전이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다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4.5세대 전투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한국은 전투기 개발 후진국이라며 비웃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들은 전투기 개발 기술을 축적해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언제 따라올 수 있겠냐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20년부터 F-2 전투기를 대체할 F-3 심신 전투기 개발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F-3 전투기는 전통의 강호 영국과 전투기 엔진 레이더를 함께 개발하기로 협의해 전투기의 성능을 크게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무기 종속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껏 KF-21을 5세대 미들급 전투기로 개량해도 하위급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과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일본이 영국과 협력해서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도 일본의 정신나간 무기 가격이 일본의 발목을 붙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이를 깨닫지 못한 건 일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본은 이번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개발비 10조 원을 포함한 생산과 배치까지 포함된 비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 90여 대에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 약 10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F-3 전투기의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미국의 F-22가 가장 비쌀 때 대당 3,700억 원이었는데 아무리 F-22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스러운 것은 많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은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체계 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는 데 반해 일본의 무기는 성능은 보통인데 가격만 비싼 것들이 허다합니다. 게다가 국내 소요도 고작 100대에 그치는 F-3 전투기는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가격 측면에서 일본은 하지 못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KF-21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F-4 팬텀과 F-5를 전량 교체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체 소유만 최소 200여 대가 넘는데 여기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잠재적인 고객층마저 확보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인데요. 이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유지보수의 이점을 얻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 KF-21을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투기를 개발하면 최소 300대 이상 교체 소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늘어난다면 생산 단가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도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일본의 F-3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이하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가격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도 대한민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기술은 강화된 스텔스 능력과 무인기를 이용한 합동교전 능력인데요. 즉 이번 개발로 인해 한국은 이제 스텔스 기술력으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중분강 스텔스입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적에게 발각되면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에 더해 적이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령 우연히 보더라도 공격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일본의 저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이 주장도 맞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국산 전투기를 제조했으며 3세대 전투기인 F1부터 4세대 전투기 F2까지 전투기를 계속 개발해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유지한 전투기 기술 강국입니다. 일례로 일본이 개발 중인 XF91 엔진은 미국의 F-22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의 추진력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는데요. 실제로 15.8톤의 추진 중량을 가지는 F119 엔진의 턱 밑인 15톤까지 따라갈 수 있어 기술력의 개발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례로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국산 전투기 F2는 이름뿐인 국산화 전투기입니다. 일본의 F2 전투기는 사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이 60%, 미국이 40%를 분담해서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즉 F-16 전투기의 체급을 키우고 일본의 ROC에 맞게 간단히 개조한 것을 국산화한 전투기라고 일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FA-50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되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제작된 것과 비교하면 F2는 국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개량형 F-16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기술 이전도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와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여론조차 F2 전투기는 실패한 전투기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이번에도 록히드 마틴과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의 발전이 도태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2018년 미국이 일본의 유인기를 만들 시간에 무인기를 개발하라며 압박할 정도로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인기 개발 계획이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무인기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넘어 KF-21과 무인기 편대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신으로부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가하는 방향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인 체계를 보조할 레이저 무기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부터 전쟁을 준비한 일본에 맞서 전혀 꿀리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 더 첨단화된 기술과 완벽한 스텔스 기술까지 양산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로우급부터 하이급까지 모든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항공자주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목표는 대양해군의 완성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넘어 외국 유형의 나공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건데요. 전투기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히어로 무비에 등장하는 헬리캐리어 같은 공중모함이 개발되는 게 아닌 이상 한국가가 자신들의 영토 밖으로 투사할 수 있는 최강의 화력은 해상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대양해군을 구성하기 위해선 대공, 대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배수량만 최소 3,000에서 5,000톤이 넘는 함정들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 힘세고 오래가는 대형 함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1990년까지 연안 초계 위주 전력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함정들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일부에서조차 연안 수호 임무에나 집중하지 무작정 큰 함정만 만들면서 해군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원해 작전은 자신들이 영역이니 한국은 주제에 맞게 그네 임무에나 충실하라는 등 되지도 않는 망발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분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만 봐도 만재 배수량이 1800톤에 달합니다. 단순히 배수량으로만 치환하면 만재 배수량 250톤의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을 무려 43대나 건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대한민국 연안에 빽빽하게 고속정을 채워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방어만 생각한다면 이 편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해전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함정의 총합 배수량 톤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배수량이 더 무겁다는 얘기는 단순한 함정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영역의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단적 이내로 구축함의 탄생 목적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구축함은 어뢰정이나 고속정 같은 소형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형 순양함이나 전함을 지키는 일종의 호위함이었던 셈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구축함은 원양작전의 최소 기준을 받으시 충족하는 3000톤급이었고 심지어 1000톤급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호위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잠 능력을 추가하게 되고 때에 따라 방공 임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순양함보다 배수량이 큰 10,000톤 이상의 구축함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정리하자면 소형 함정으로는 임무의 한계상 대형 함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란체스터 법칙의 제2법칙, 리베르타의 법칙을 따른다면 작은 함정이 큰 함정을 상대하기 위해선 제곱 이상의 화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톤총수, 다시 말해 배수량에 수반되는 성능의 차이가 절대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한 해전을 단순화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작 대한민국 같은 첨단 해군을 보유한 선진국에서는 최대한 배수량은 줄이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양작전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최대한 많은 무장과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비슷한 크기일 경우 함정이 최대한 가벼운 게 유리한데요. 또한 가벼운 함정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포탄과 미사일을 견딜 수 있는 방어력도 필요한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함정들은 대부분 강철과 알루미늄 등으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대신 최대한 엔진을 키워서 함정의 힘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칭 CFRP를 함정 건조에 적용하는 모의 설계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외신과 군사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은 물론 소재 기술까지 세계 최정상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CFRP 함정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그때야말로 세계 해상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CFRP를 함정에 적용한 게 대한민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건 미국과 스웨덴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해군 특수부대의 상륙용 고속정 마크-V에 CFRP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마크-V는 길이 25m에 배수량은 고작 60톤에 불과해서 기술 실증 이상의 함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길이 72.6m, 폭 10.6m에 만재 배수량 640톤인 비스비급 초계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설계에 성공한 CFRP 함정도 총장 55.5m에 만재 배수량 443.4톤급 규모로 비스비급과 유사한데요. 비슷한 크기의 동급 경비함이 강철,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만재 배수량이 595.6톤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무려 25.6%나 중량 감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연비는 무려 48%나 증가했고 최대 항속거리는 198km나 넓어졌는데요. 심지어 함정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지면서 3배 이상의 포탄을 더 적재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투력이 수직 상승한 건데요. 더군다나 CFRP함은 소재를 쌓아 올리는 적층형 건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스텔스 소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스비급 초기함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혁신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데요. 오죽하면 스텔스 성능이 하도 뛰어나서 영국 프랑스 해협을 통과할 때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레이더 반사체를 추가 장착할 정도였고, 그마저도 상선용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서 영국 항만청이 따로 경고 방송까지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쯤이면 당장 CFRP를 함정 건조에 투입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력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CFRP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FRP가 상용화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CFRP로 만든 함정은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동급 배수량의 다른 함선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스웨덴도 당초 6척 건조를 계획했다가 5척에서 사업을 취소했고, 그것도 심지어 탑재 무장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 대한민국이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이 민관합작으로 5년의 연구 끝에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게다가 국산 초고강도 탄소 섬유는 T1000급 탄소 섬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TD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 섬유임을 의미하는데요. T1000급 이상의 탄소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유일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석권한 건데요. T700급 탄소 섬유가 철에 비해 약 10배의 강도인 반면 T1000급 탄소 섬유가 14배 이상의 강도라는 걸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최첨단 기술인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저렴하게 T1000급 탄소 섬유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함정 건조 기술이 적용된다면 방산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핀인데요. 그래핀은 흑연의 표면층을 한 겹만 떼어낸 탄소 나노물질인데요. 탄소를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쌓아 올린 흑연을 가장 얇게 한 겹 떼어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2차원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두께는 0.2나노미터로 100억 분의 2m 정도로 엄청나게 얇습니다. 그래핀은 관형태로 말려있는 탄소 나노튜브와 화학적 성질이 아주 비슷하지만 탄소 나노튜브보다 균일한 금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공정을 통해 금속성과 반도체성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핀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성질 때문인데요. 그래핀의 성질을 이용하면 기존 물질의 강도를 대폭 늘리거나 부도체를 전기가 통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의 1%의 그래핀만 섞어도 전기가 잘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핀의 얇고 투명하게 휘어지는 특성과 전기 전도성을 잘 잃지 않는 특성으로 우리가 상상해서만 가능했던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터치스크린 있는 투명 망토, 종이처럼 지갑에 넣고 다니는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전자 관련 기술에 그래핀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그래핀 생산 기술이 발전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더 가볍고 편리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군에서는 작고 가벼운 부피의 배터리로도 컴퓨팅,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군사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 병사들이 입는 전투복의 컴퓨터와 통신 기능을 내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터치스크린을 전투복에 부착해 활용할 수 있어 크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핀이 적용되면 더 이상 파손 염려가 없는 유연하고 얇은 터치스크린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등장 6년 만에 세계적 기업들의 집중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그래핀 연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래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2년 김필립 교수가 그래핀 열장의 원자층을 떼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그래핀 상용화의 실마리를 세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이에도 국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한국이 그래핀 이론을 선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2021년 8월 26일 기초과학연구원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이 접힘과 겹침 등의 결함이 없는 완벽한 다결정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제작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결점 대형 면적의 그래핀 소재를 우리 마음대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그래핀 기술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핀 상용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300도의 고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이 점을 개선해 100도에서도 그래핀을 양산할 수 있는 비전사 방식 그래핀 양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래핀을 단시간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개발 열풍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제보다 더 빨리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 국내 여론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6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탄구조물 적용을 위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를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는 영국의 슈퍼 베이나트강보다 열 처리 시간을 100배 이상으로 감소시켜 무기 제조 시간 절감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성능도 뛰어나 기존 장갑제보다 훨씬 뛰어난 방탄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에 개발한 소재를 활용해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방어력에 필요한 무기 체계에 방탄 구조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렇게 뛰어난 장갑제를 개발하게 된 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장갑제를 자체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고경도 장갑 판재 생산 기술이 부족해 그동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체계 원활히 탑재가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장갑 판재 핵심 기술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의 결과로 합금 소재, 소재 공정, 장갑 설계 기술을 비롯한 방탄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평가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 개발 성과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고경도 장갑 판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에 피탄 시험까지 시연했는데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다른 장갑 판재보다 강하게 버티는 높은 인성과 경도 그리고 강도를 갖췄음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가스틸이라는 신형 강제를 개발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가스틸은 인장 강도가 1000메가파스칼 이상의 철판입니다. 이 기가스틸은 최근 주목받는 알루미늄 합금보다도 가볍고 강한 특성을 가졌는데요. 차체용 알루미늄의 총알을 발사했을 때는 차례로 배치된 석장의 간을 모두 관통했지만 같은 조건으로 실험한 기가스틸의 경우 총알이 첫 번째 장을 뚫지 못하고 막혔습니다. 즉 기가스틸이 알루미늄 합금보다 충돌에 3배 이상 강하다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같은 면적의 두께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기가스틸을 활용하면 장갑의 경도는 유지하면서 경량화가 가능해지고 생산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분야에서도 한국은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스텔스 기술 개발을 통해 KF-21과 같은 차세대 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의 스텔스 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미국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1을 생산하던 시기에 겨우 스텔스 도료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들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스텔스기가 보인 막강한 위력에 경악해 스텔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는 군사무기의 기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스텔스 기술의 기본이었기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꾸준히 개발에 착수했고 그 결과 2009년 마침내 스텔스 도료를 한국의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스텔스 도료는 우리 군이 보유한 F4 전투기로 테스트를 완료해 성능 검증을 끝마쳤는데요. 하지만 스텔스 도료를 도포한 전투기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이지만 매번 비행할 때마다 도료를 다시 칠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했기에 매우 높은 유지비가 소모되었습니다. 게다가 도료를 바를 수 없는 조종석의 캐노피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기 위해 스텔스 코팅을 해야 했는데요.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스텔스 도료를 개발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일본의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스텔스 소재 개발에 몰두했고 그 결과 메타물질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타물질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인공물질을 총칭합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형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강철보다 단단하면서 고무보다 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전파를 왜곡할 수 있는 메타물질은 사람의 육안이나 레이더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개가 되는 물질과 설계된 형상에 따라 그 기능은 천차만별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투명 메타물질,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메타물질, 수중음파를 투과시키는 메타물질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중분광 스텔스라는 첨단 기술도 개발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는 레이저 연령상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을 가졌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적의 공격에 탐지되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K2, K9을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에 해당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투기에 적용하면 전투력이 한 차원 더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피격되면 격추의 위험도가 폭증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생존성 보장을 위한 스텔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형 스텔스 소재의 대량 양산이 성공된다면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은 더욱 완벽한 전투기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 군사 선진국들도 이룩하지 못한 첨단 기술들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태안에 ADD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용하는 아능종합 시험장이 소재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군부터 현무원, 현무투모도 아능종합 시험장에서 테스트했고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새 태안 아능종합 시험장에 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이 쏠린다는 건 곧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간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인 성능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대한민국이 2019년 본격 개발에 도입한 이래 고작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 개발에 성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평가에서마저 3km 밖에서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면서 100%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개발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마저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은 예산 편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실전 배치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두 번째로 광학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아직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진 못했습니다. DM 쇼레드 퐁칭 가디언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기계화 부대 1개 소대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에 탑재되어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군사기술력에서만큼은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토록 빠른 속도로 레이저 대공무기의 블로건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생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입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군은 AH-1 코브라를 출격시켰는데요. 하지만 AH-1 코브라가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했음에도 끝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응을 위해 출격한 공군의 KA-1 전선통제 공격기가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에 사태 파악이 모두 끝나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공에 머문 시간만 무려 7시간에 육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최악에는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는 물론이고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까지 벌일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군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우리 영공 침투에 사용한 것 같은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를 이용해 실기체와 항저까지 모두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참 전인 2014년 이미 한번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탐지 자산을 상당히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타격수단입니다. AH-1 코브라의 20mm 기관포 같은 발칸포 계열 무기로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시라면 이 정도의 탄약을 소모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전술기를 동원하고 한 발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수천 발의 20mm 기관포탄을 쏟아붓거나 대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도비탄에 의해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부가적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NSC 또한 소집되지 않았으니 AH-1 코브라 파일럿이 할 수 있었던 일은 100여 발의 탄약으로 제발 한 발이라도 스치길기도 하며 격추를 시도해보는 게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즉,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거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드론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이스라엘처럼 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최근 펜타곤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마3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고고도 정찰 드론 WG-8을 개발 중입니다. 만약 WG-8이 순조롭게 실전 배치까지 끝마친다면 지금의 대드론 방공망 수준으로는 한반도, 나아가 미국까지 심각한 안보 공백이 제기될 것입니다. 드론이 미래전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대공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무기화된 레이저는 포탄 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빛을 이용한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 배치한 아이언빔의 경우 20에서 30kW의 출력에 사거리는 약 2km 내외입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0여 발로 5에서 6초면 한 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빛을 무기로 사용하는 만큼 발칸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비탄 걱정도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건 가격입니다. 아이언빔의 경우 발사 가격이 한 발당 약 1달러로 발사 가격이 저렴해서 대량으로 배치하는데 유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드의 경우 한 발당 약 100억 원이 넘어가고 맨폐지인 신궁도 미사일 한 발이 2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드론은 꼭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더라도 값비싼 방공미사일을 소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무기체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오히려 드론을 값비싼 무기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정보가 극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아이언빔을 예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역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부터가 출력은 아이언빔과 동급이지만 사거리는 월등한 수준입니다. 일가기 전문가들은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 중인 50kW급 출력의 레이저 대공무기 아테나에 필적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 중인데요. 항공무기 체계 특유의 다홍치마 스킬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로건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같은 조건에서도 월등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는데요. 심지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에서는 드론뿐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최소 마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극초음속의 최소 커트라인인 마5만 해도 1초에 무려 1.7km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베이징까지는 9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비행 경로가 변칙적이고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서 격추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직 현존하는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 이상의 전략무기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은 2019년에 이미 둥펑17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공개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KH-47M2 킨자를 사용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한 셈인데요.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기술은 북한의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산지만 바꿔서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게 아닌 이상, 물론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북한은 지난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8형을 테스트했고 2022년에는 조선인민군 극초음속 미사일 2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마하오를 돌파했다는 건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최소한 외형이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흘러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핵무기와 다르게 대량살 상무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는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대로는 둘째치고 당장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막을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많은 해법 중 하나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속과 다르게 물리적 레벨에서 광속은 기동 즉시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도 찰나의 틈은 있겠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즉, 다시 말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22년 3월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100kW급 초고출력 레이저 무기 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국방과학연구소의 상반기 공채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무려 163명을 일시에 모집합니다. 특히 박사급 인력이 29명, 석사급 인력이 57명, 기술직이 38명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인력이면 연구소 하나를 충분히 차리고도 남을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인력이 확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방산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이나 레이저, 드론 같은 첨단 무기는 물론 고성능 폭격과 화포, 레이더 등 각종 무기의 탐색 개발이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술만큼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입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것은 원자로를 이용해 추진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군함이나 잠수함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재농축 제한에 묶여 있어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한국은 절대 핵무장을 할 수 없을 것이 일반적인 국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핵물질을 20%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게 된 이후 우리 연구진은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경주 간포읍에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형과학연구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소는 2021년부터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이곳에는 우리 연구진이 설계한 소형 모듈 원자로 아라가 건설됩니다. 아라 연구로는 해양용 SMR을 실증하기 위한 다목적 연구로인데요. 문무대형과학연구소 내 700MW급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3년 개발에 들어가 2027년 운용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내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SMR은 전기 출력이 300MW 이하인 원자로로 구성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는 원자로입니다. 해양용 SMR은 대형 상선이나 세빙선처럼 큰 출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활용하는 데 특화된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해양용 SMR은 잠수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잠수함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SMR이 해양과 해저 탐사선, 북극 항로 개척선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중점 추진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신들의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국제적인 군사 전문 언론 네이발 뉴스는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위한 SMR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라연구로가 잠수함의 평균 수명인 30년에 맞춰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언론들도 해저 탐사선, 북극 항로 개척선이라 써놓고 사실상 핵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런 접근법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국가가 현존합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전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상용 원자로 K15 원자로를 군함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인 K21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즉 외신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무장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핵 잠수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핵으로 움직이는 재래식 무기에 불과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핵무장을 위한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 역시 순조롭게 준비 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고도화 중인데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습식 재처리 방식이라고 불리는 기존 핵 재처리 방식과 달리 레이저 등을 이용한 건식 재처리 방식입니다. 농축률이 기존보다 낮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핵 개발 의사가 없는 원자로 보유국이 확보할 만한 기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할 상업용 원자로용 전홍축 우라늄 LEU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수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현재 4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대한민국의 주류인 경수로용 3세대 원자로와 달리 토륨, 납, 비스무트, 나트륨 등을 이용해 열을 제어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들은 모두 고속증식로로 분류됩니다. 고속증식로는 핵분열에서 가속되는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충돌시켜 핵분열을 계속 유도하면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고속증식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이 플루토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소형 원자로와 4세대 원자로를 완성하고 여기에 쓰인 핵연료를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이 핵무장이 필요한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쏠 플랫폼인 SLBM이 가능한 잠수함 등 부족하나마 모든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년 안에 북한은 가루로 만들어버릴 대단위의 핵부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핵기술에 비한다면 4세대 원자로나 파이로 프로세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 기술인데요. 한국의 핵융합 연구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대단한데요. 전 세계가 함께 제작 중인 차세대 핵융합로의 설계 일부를 맡았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핵융합로의 1억도 플라즈마를 300초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는 등 뛰어난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따져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바로 1억도 이상으로 뜨거운 플라즈마를 어떻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가둬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융합 기술을 완성한다면 국산 무기 체계에 핵융합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보통 원자로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추진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핵융합로 역시 핵융합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이용해 추진 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카마카 스텔러레이터라 불리는 핵융합 가둠 장치입니다. 1952년 구소련의 과학자 사하롭가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자석으로 만든 코일방 토카막을 설계했습니다. 그
그리고 그보다 앞선 1951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리만 스피츠가 메비우스형의 꼬임 장치인 스텔러레이터를 설계했습니다. 현재 세계 핵융합 연구의 대세는 스텔러레이터보다 토카막을 더 집중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토카막이 실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7개국이 공동으로 프랑스에 건설 중인 초대형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대표적인 토카막 장치입니다. 이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융합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사실 다른 군사 선진국들은 핵융합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시작해 JT6식 토카막 연구시설을 건설한 핵융합 분야 선도국입니다. 토카막의 장점은 구조가 단순해 건설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제작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플라즈마 전류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토카막 장치에서 고온의 플라즈마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아두면서 제어할 수 있는지가 핵융합 반응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인데요. 아직은 토카막이 성능과 상용화 가능성 측면에서 스텔러레이터보다 우세합니다. 우리의 핵융합로인 K-스타 작동 방식 역시 이 토카막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더 쉽게 말하면 이온을 토카막의 벽면이 아닌 공중에 부양시켜 고속 회전시키며 핵융합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벽면으로 전해지는 고열을 내부 벽면에 부착한 탄소 타일이 견뎌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억 도의 이온을 공중에 띄움으로써 녹는 점 3550도씨의 탄소 타일로도 버텨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얻는 에너지를 추진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최근 한국이 다른 나라는 달성하지 못하는 경악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탄소 디버터를 사용해온 탓에 토카막 쓰레기 생성 비율을 낮추는 연구와 이온 온도 1억 도를 30초간 유지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주요 경쟁국들은 비싼 텅스텐 디버터로도 이온 온도 1억 도 30초 유지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저렴한 탄소 디버터로도 해낸 것이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성능이 떨어지는 탄소 디버터로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 기록을 세운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텅스텐 디버터를 적용하면 1억 도 유지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스타는 운전 시간 연장을 위해 전원 장치를 개선하고 내벽 온도 상승을 억제할 텅스텐 디버터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한국 기술진의 최대 목표는 1억 도의 온도에서 300초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핵융합로가 안정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무기 체계로도 전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융합 기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힘이 없던 한국은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핵 개발을 못하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제법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마침내 지금 다른 나라든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